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을 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거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통과된다. 입법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보도 자료까지 했는데 오늘은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 체계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두꺼비 세무사란 이제 필명을 좀 쓰고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한 거, 그 다음에 뭐 상속 증여 관련된 이런 이제 세금 이슈로, 자산 관리 이슈로 이제 강의랑 그 다음에 뭐 저 자체적으로 책도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제 유튜브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의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 자산 관리 전문 세무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사실 생뚱맞게 이번에 좀 경매책이긴 한데 네. 사실 쓰게 된 계기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인세 100%를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기부할 예정이거든요. 네. 좋은 줄 쓰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진구 변호사랑 같이 썼는데 사실 김진구 변호사가 하는 모임이 이제 2030 세대들, 그 친구들을 모아서 뭐 저도 이제 물론 30이지만 그 친구들 모아서 이제 부동산이나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강의를 거의 무료 연가에 하고 있어요. 그 모임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물어봤대요. 자기가 전세 그 깡통 전세 집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 집의 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래서 이제 김진구 변호사가 하는 강의 중에 또 경매 강의가 있어서 그 간단하거든요. 경매 강의 그 등기부 등본령 몇 개 떼보면 금방 이제 이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집값이 급락하면서 진짜 깡통 전세가 돼버리신 분이에요. 전세금보다 이제 매매가가 싸져버린. 네. 거기다가 선순위로 이미 근저당권 채권이 있었었고 은행 채권이 있었으니까 배당을 받더라도 선순위인 은행 채권이 다 받아버리니까 거의 전액 가까이를 영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몇 번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청약이나 이런 주택 구입,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사실 그 근로소득으로는 사실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믹스해서 써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은 임차인도 당연히 경매 지식을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을 위한 경매 지식의 책도 쓰지만 그것만 쓰면 사실은 너무 이제 뭐랄까 책을 전체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가격 자체가 또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되니까 네. 생각보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2번 정도 유찰이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서울권역은 경매가 유찰이 되면 20%씩 떨어지고, 그쵸. 물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기준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지만, 그리고 경기도는 30%씩 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30%씩 2번 빠지면 최저 매각가액이 49%거든요. 감정평가 금액에. 네. 근데 그게 그 동네 시세보다 대부분 1, 2억씩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세에 맞춰서. 지금의 시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젊은 층이 구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가격의 욕심을 좀 덜어내야 되긴 하지만 네. 어찌됐던 그러게 이 입찰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어찌됐던 장점은 있습니다. 결국은 금매보다는 싸더라고요. 금매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적어도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봤어요. 그냥 아파트만.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토지 상가란다라는 건 거의 아주 무모한 거기다 뭐 유치권이 걸려있다 이런 거는 절대 손도 대면 안 되는. 그 가끔 경매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쪽이 돈이 된다면서. 네. 사실 수익성은 높죠. 수익성은 높은데 과연 유치권을 이제 허위 유치권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가와 그래도 허위 유치권이지만 말 그대로 법정에서 계속 질질 끌어버리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주 깔끔한 아파트 2번 정도 유찰된 것들을 한번 들어가 보셔라 라는 아주 기초적인. 네. 그래서 약간 내 집 마련의 방식 중에서 경매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구입 목적도 있고 살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것도 있고 사서 추후에 투자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이 경매 지식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김진구 변호사랑 좀 의기투합해서 쓰게 됐습니다. 되게 좋은 목적으로 또 인쇄도 기부하시고 또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요. 이제 이장훈 자산관리 세무사님. 네. 네. 그러면은 세무사님께서 저희 웅달 책방에 몇 개월 전에 사실 출연을 한번 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웅달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2023년 7월에 큰 부동산 시장에 좋은 혜택과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짜가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모시고 도대체 여기 진짜 되는 건가 뭐 있나 한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걱정되는 게 제가 한 말이 다 틀려버릴까봐. 네. 아니에요. 뭐 결국에는 일을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7월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정책들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왜 하필 7월인가요? 왜 7월이 중요한 건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이제 특이 캐릭터긴 하죠. 왜냐면은 저는 정말 밥 먹고 하는 게 매일 등기부등본 떼고 실거래가 보고 자산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나 이제 주택이 메인이긴 하죠. 네. 요즘은 이제 상가 쪽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결국은 그 주택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이 주택 자산 관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7월 말을 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매년 7월 말에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매년 7월 말에 네. 1년 동안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4년에 쓸 세제 개편안이 그때 나온다. 네. 그때 대부분 한 200개 정도가 세제 개편안이 좀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말 그대로 주택 관련 세금은 많이 뽑으면 아마 2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큰 영향을 이제 어떻게 말 그대로 풍파를 일으킬 것인가. 왜냐하면 네. 개수는 적지만 사실 그것에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 세제 개편안 나오면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뭐 법인세율을 조정한다 뭐 이런 게 쏟아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퇴근할 때 보시는 건 주택세금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뉴스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면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산가분들 사실은 계속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산가분들은 이게 스위치가 상당히 빠르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2년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은 그날 바로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그때 종부세가 아주 확 줄어들 것이다라는 세제 개편안이 올라왔었고 물론 이제 정부가 바뀌었었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종부세 나 얼마 줄어드냐. 그러니까 지금 정책과 개정이 됐을 때 부동산의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가 얼마를 덜 내냐는데 그분이 한 2억 3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이제 의사결정은 뭐냐면 그날 바로 알고 나서 2억 3천을 통장에 절대 쟁겨둘 필요가 없구나. 바로 그 돈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속도를 누구보다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제 뭐 이제 이사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책을 그 초격차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국은 약간의 차이가 그 매수 시장에서 조금 더 빠른 금매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당일날 확인이 되자마자 그럼 이 자금을 내가 다른데 뭐 사업이라든지 다른 투자라 더 좋은 시장에 쓸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은 그런 거를 미리 사실 7월에 이런 어떤 세제 개편안이 매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냥 요맘때쯤에 뭔가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 알았지만 매년 내년에 쓸게 특히 내년에 쓸게 올해 7월에 무조건 개편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부동산에 재산세 내듯이 뭐 5월 뭐 몇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그럼 매년 7월은 되게 중요한 달이군요.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텍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은 7월 말부터는 상담이 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사실은 상당히 많은 편이긴 한데 네. 7월 말에 이제 전화가 훨씬 더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그러겠요. 이제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이득이 있냐 나한테 불합니까? 그래서 사실 자산관리 맡기시는 분 중에는 이제 건강검진 받듯이 매년 저한테 이제 호흡을 맡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의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자산 형태인데 작년에 내 재산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세제 개편이 됐을 때는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그냥 알려줘. 그냥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스위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운용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부동산은 자금이 묶이는 덩어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급락하거나 변동폭이 클 때 그 유동성을 못 지키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전세 사기니 깡통 전세니 역전세를 이제 유동성이 없으니까 네.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걸 빨리 미리 대비하려는 게 이제 좀 큰 거죠. 작년 12월이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한창 우리 막 둔촌주공, 청약, 뭐 미분양 난해만해 하면서 맞습니다. 부동산 살려야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발표가 나면서 아,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좀 풀어주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2023년 2월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사실 지금까지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맞아요. 발표만 났어요. 뭐 요번에는 뭐 좀 바뀌나요? 이거 취득세 중과 완화 될까요, 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이거는 국세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 건 국세가 나오는 거고 사실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이기 때문에 약간 시점을 달리 가져가긴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시점이 나오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사실은 여러 번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말을 했는데 이때 정말 강한 어조였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정부기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지만 그 보도자료에 느낌표를 잘 안 쓰는데 이게 느낌표를 썼었거든요. 무조건 완화한다 막 이런 식으로 강한 어조였는데 결국은 그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써져 있었죠. 결국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이게 면피 조항이 하나 있었죠. 왜냐면은 세법에서는 이제 세율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적용되는 그 세율 숫자는 법으로밖에 못 바꿔요. 세율은 무조건 법이거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어차피 안 되고 법이 되려면 무조건 입법기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2월에 당연히 통과 안 됐고 뭐 4월에는 될 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 통과 안 됐고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세제 개편안에 아예 못을 박아놔야 내년이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세제 개편안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뭐 말을 해보면 제가 무주택자고 처음으로 이제 주택을 하나 6억 미만을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율이 1%거든요. 1.1%. 네. 그럼 6억짜리 취득한다 그러면 한 660만 원? 근데 내가 다주택자고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비조정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소주택이면 그러면 12.4%예요. 그러면은 6억짜리 취득할 때 얼추 한 7,300을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 커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거의 7천만 원, 6천만 원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제 개편안을 전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거는 통과는 될 것 같아요. 통과된다. 입법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하게 보도자료까지 했는데 예측 가능성을 좀 무너뜨리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행정안전부도 신뢰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나아가서 사실은 저는 항상 민감한 얘기인데 세금 약간은 정치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연결이 되고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세금하고 그 대출은 좀 밀접하게 같이 가거든요. 이게 둘 다 규제를 할 땐 둘 다 규제라고 완화할 땐 둘 다 완화를 하는 편인데 대출도 조금씩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를 될 거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위투표자 원리나 뭐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좀 풀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 관점은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은 그럼 오케이 통과는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세율은 원안대로 될 거냐? 원안이 저희가 그럼 기존에서 지금 중과가 얼마에서 원안이 얼마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행은 조정 대상과 비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취득세가 좀 달라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강남 3구랑 용산구죠. 네.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거의 다 풀렸어요. 그래서 부담은 거의 없으실 텐데 어쨌든 강남 3구랑 이제 용산구에서 2주택부터 8%의 이제 세율로 가요.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율이 원래는 1%에서 3%였는데 이거가 갑자기 8%로 뛰니까 기본적으로 작으면 이제 한 2배 정도, 그다음에 크면은 이제 거의 7, 8배니까 부담이 확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3주택이면 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은 12%예요. 12%는 정말 높네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살 때 취득세가 1억 2천 막 1억 3천 내야 되니까. 근데 1%면 말 그대로 이제
1,000만 원 내니까 그 차이는 1억 원 이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이제 일반 취득세율입니다. 1%에서 3%인데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완화하겠냐? 그 일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뭐랄까 메커니즘이긴 한데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취득, 제가 보유, 처분 3단계로 말할 건데 네. 3단계에서 다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다 빼려고 해요. 2주택자까지는 다주택자가 아니다. 웬만하면 그 정도는 이제 주거 이전을 위해서 잠깐 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뭐랄까 너무 억제하진 않겠다. 그래서 중과 완화 방안이 2주택자까지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1%에서 3%로 똑같이. 그다음에 3주택자부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12%였는데 전부 다 이제 절반씩 6%로 줄여주고, 그다음 8%인 비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은 4%로 줄여주고. 이게 증여취득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취득세가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를 하면, 네. 그러면 이 증여자가 2주택자 이상이면은 전부 다 12%를 지금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증여세 외에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죠? 네, 증여 취득세. 증여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때만, 말 그대로 2주택자까지 좀 봐주고, 그 다음에 6%로 좀 줄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원안대로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시군요. 제가 중과세율을 지금 취득세를 낸 상태인데, 세 번째 때 이따 말씀드릴 때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따 말할 텐데,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환급 받을 수도 있군요. 네, 환급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약간 절반은 안 된다. 조금 더 좀 높여야 된다. 한 3분의 1만 깎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12%에서 한 8%.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조정안을 낸 게 있어서 이게 약간 오히려 이제 약간 집중 사항이 아닐까. 여기에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나오고 나서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네, 22년 12월 21일 날 딱 나왔기 때문에 거의 반년이 딱 지났는데 지금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취득세율 내셨던 분들은, 중과세율 내셨던 분들은 사실은 2월쯤에 돌려받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 통과시켜준다고 했으니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표까지 보도자료 이런 안 쓰잖아요, 공문서에 잘 그런 거. 그래서 받을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막 쌓여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과세율 내서 추후에 이제 소급돼야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매매 거래는 일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보도자료 때도 그랬어요. 12월 21일자 이후에 매매나 증여 취득한 사람은 소급 적용해 주겠다. 맞아요. 저도 그 문구 읽은 기억이 나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증여한 사람도 사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제 증여 컨설팅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은 이게 만약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했던 예산이 이제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보도자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하나의 큰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소급 적용한다 했는데 안 하는 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될 것 같다. 통과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뭐 통과가 안 되면 몰라도 어떤 완화책이 나오면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게 어떤 세금적인 예측 가능성에 원래 맞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급 적용도 통과가 된다면 되실 거라고 지금 저는 보시는 거네요. 어차피 통과가 될 거면 소급 적용은 무조건 해줄 거다. 오히려 시장에서 약간 혼선이 일어날 것 같은 거는 그 소급 적용을 사실은 이제 경정 청구란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중과세율 내셨던 분들 한 번 더 그런 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려우면 이제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들한테 그 업무를 좀 요청을 한다거나. 그게 경정 청구가 저희가 그 연말정산 경정 청구 이런 걸 그 단어를 저는 접한 것 같은데,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해도 그냥 국가에서 작년에 뭐 올해 1월에 뭐 한 3천만 원 더 내셨네요 하고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솔직히 말하면 해줄 것 같기는 해요. 해줄 것 같다. 해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혼선을 일으킨 거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것을 경정 청구라는 과정까지 하게 되면
지금 시대에는 엄청나게 그것도 기사거리가 돼버리니까 제 생각엔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별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꼭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님 그러면은 취득세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아예 안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긴 안 봐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달려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말했던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거 안 되면 좀 부담을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물론 통계상으로는 하락하는 지역도 많지만 또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는 지역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어떤 여론에 따라서는 아니 지금 시점에 굳이 이걸 완화를 해줘서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가격적으로는 올라가는 요인이지 이게 낮아지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시점에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올해 1월이랑은 얘기가 다르지 않냐? 그렇죠. 시점이 사실은 급변하고 있으니까 너무 급변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과 지금은 다르고 반년 전과 지금이 너무 다르니까. 네. 근데 제 관점에서는 지금은 거래 자체가 사실은 가격들만 둥둥 좀 떠 있고 거래가 미칠 듯이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상. 물론 거래량이 조금 회복은 했지만, 왜냐면 저도 계속 이제 부동산원에 이제 월 아파트 매매 수량이 몇 개인지 이런 걸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엄청 급진적이고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시장이 돌아갈 때 매매 수준까지는 올라간 것 같진 않아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말 그대로 풀어주는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세수 펑크가 좀 났어요, 사실은. 이거가 이제 이따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세수 펑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중과세율로 억제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두 번째로는 자산 가치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세수는 매년 결국은 증액된다라는 가정으로 매년 예산을 늘리잖아요. 인플레이션 정도는.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게 무조건적이진 않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지가도 다 내려가는 판국이기 때문에. 근데 세수 예산은 낮추진 않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치는 세수가 적으면 오히려 거래량을 활발하게 해서 세수를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중과세율은 일반 세율로 바꾸는 거는 하는데 일반 세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을까.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어떤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는 뭐 완화책, 그 어떤 공제나 어떤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건 안 하지만 과도한 중과세는 그냥 보통 상태로 되돌려서 좀 세수 확보도 하고 거래량도 좀 튀어보겠다. 네. 물론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나 이제 데이터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조금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완화 기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종부세는 이게 조금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의지가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종부세 완화 기조 이번 7월 세제 개편 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과세율. 네. 지금 아직까지 중과세율인데 22년 7월 말에 나왔던 세제 개편안은 사실 중과세율 자체를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게 결국 딜레이되고 하다가 결국은 해 바뀌고 나서 간신히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간신히 통과된 게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3주택자 중에서 공시가 합계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하자. 네. 중과세율도 세율도 조금 낮췄죠. 원래는 6%였는데 5% 정도로.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식으로 이제 지금 구조를 좀 바꿨는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종부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엄청난 자산가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게 세수가 크긴 한데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세수 부담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을 것 같다. 왜냐하면 22년도까지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1세대 1주택은 9억 원, 그 다음에 일반은 6억 원이었는데 그게 3억씩 올라갔죠. 12억 원, 9억 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진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거 지금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 본인 거 한번 떼보십시오. 가격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도 전국에 18%까지 많이 낮췄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부담 자체가 많이 기준점이 이제 공동주택 가격으로 과표를 잡으니까 그게 많이 떨어졌다. 중과세율 적용받는 사람들도 뭐 3주택 이상자만이니까 사실 2주택인데 공시지가 100억이어도 사실 상관없죠. 왜냐? 3주택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중과세율, 주택 중과세율 다 주택 수가 우선 좀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 수가 적은 분들은 거의 다 빠지게 될 거고. 한두 채인 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 여러분은 별 상관이 없다. 네. 오히려 일반 세율로 갔고 그다음에 확실히 부담도 확 낮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근데 더 완화하는 정책을 사실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22년 12월, 23년 1월에 그때 세제 개편 통과될 때 말씀하셨었어요. 세율까지도 좀 확정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돼서 좀 아쉽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가격이 이 기준이 되고 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과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곱하는 게 지금 예전보다 아주 낮은 60%를 곱하고 있어요. 그건 95%까지 올린다 뭐 그런 얘기가 네.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95%, 100%까지 갔었죠. 네. 80%에서 5%씩 올렸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아주 낮은 60%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수 펑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돌리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60%가 유지되는 게 세금 목적에서는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긴 한데 이것도 그냥 일반으로 돌려서 80% 아니 뭐 90%로 돌리게 되면은 사실 세수는 한 3천억 더 거친다 뭐 이런 통계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두 개가 만약에 조율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공정시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부세가 실거래가로 이제 과표를 잡는 게 아니고 집값이 뭐 10억인데 어떤 공시지가 이 주택 공시주택 가격은 뭐 한 70% 정도 70%한 7억이다. 여기서 그럼 7억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또 공정시장 가율을 곱해서 지금 60%를 곱하면 사실 이 집은 실거래가는 10억인데 4억 2천이야. 근데 이거를 60%를 낮춰준 건 지금 요번 정부 들어서 바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세무사님은 80이 우리가 보통이었으니까 세율을 낮추더라도 이걸 80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납세자 수는 확 줄어들고 왜냐하면 기본 공제액을 높였으니까 납세자 수는 확 줄어들고 납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액수는 줄어들 건데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원래 이제 정의 자체가 고액의 자산가를 위해서 한 번 더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금 목적인 조금 이제 주택수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걸 좀 걷겠다라는 개념은 좀 유지하겠다. 그러게 좀 비춰집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종부세를 다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산이 많고 주택수가 많은 분들은 공정시장가율을 높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입법 취지에 맞게 세금을 좀 걷겠다. 네. 근데 중과세율이 만약에 없어지면은 사실은 그분들도 말 그대로 다주택자의 말 그대로 자산가분들도 세금은 낮아지실 거예요. 세율 자체가 확 떨어지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유할 때 세금에서는. 그래서 요번에 보유세 관련해서 종부세가 좀 그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이긴 한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서 하나의 세금으로 바꾸겠다라는 의견도 좀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걸 연구를 시작한 것 같진 않아서 요게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국세하고 뭐 이게 다 국세는 아니잖아요. 재산세가 지방세고 그쵸. 종부세가 국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니까 각 어떤 강남에서 사고 팔면 강남 구의 네, 그렇죠. 세금이 되는 거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이걸 국가가 걷어서 어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어떤 지방에 좀 분배해서 어떤 지방 요즘 뭐 지방이 우리가 쇠퇴가 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목적도 좀 저는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렇게 종부세를 낮춰버리고 만약에 재산세랑 통합을 하면은 뭐 지방세로 뭐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국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지방이? 그렇죠. 그 고민이 엄청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의 쇠락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지방 자립도는 솔직히 말하면 지방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지방 축제를 계속 여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계속 지방 뭔가 자립도에 위를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려고 그쵸.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대부분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서울시장님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님이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세금을 걷어서 이게 지방에 분배하는 역할을 종부세가 그렇죠. 하는데 이게 통합하는 거는 좀 이게 좀 반발이 심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어디서 이거를 이제 일원화됐을 때 어디서 거둘 거냐. 이게 지방에서 거두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 주구장창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한 이유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걷어가려고 일을 한 건데 네. 걷어놓고 다시 분배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세로 바뀌지 않을까 결국은. 그래서 국세가 전부 다 거둔 다음에 이걸 지방에 이제 분배하는 식인데 근데 재산세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지방자치에 주는 것도 목적인데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제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거는 말씀하신 것 좀 조금 좀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거는 요번에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네, 절대 단시간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얘기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13 대책에서 뭐 임대주택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뭐 그게 된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3 대책 때 임대주택 관련해서 뭐가 나왔었고 지금 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약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릴 건 이제 17년 8.2 대책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박근혜 정권 때 처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좀 양성화가 좀 시작된 게 네. 박근혜 정권 때 이제 결국은 공공임대에 한계가 있다. 결국은 이제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민간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한 이제 다양한 지원 정책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17년 8.2 대책 때 이제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돌리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대부분이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네. 세제 혜택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 혜택을 주겠다. 거기다 뭐 건보료도 깎아주고 말 그대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줬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당황한 겁니다. 그때 이제 4년 임대주택과 8년 임대주택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는데 8년을 해야 혜택을 대부분 줬는데 네. 8년을 하니까 이제 아차 싶었던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8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호흡이 길어지고 생각보다 이게 물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임대주택만 돌리니까 사이클이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8년간 사고 파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팔 수는 있지만 그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18년 9.13 대책부터 바로 그 1년 정도 지나자마자 바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폭 축소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너무 혜택을 과도하게 줬다. 그래서 막 없애버리고. 맞아요. 그랬었죠. 보도자료도 적혀 있었어요. 과도한 혜택 축소라고 적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예측을 못 하실 수밖에 없죠. 수많은 임대주택을 다 컨트롤 못 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1년 만에 입장이 바뀌니까 좀 당황한 거죠. 사실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당황을 했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 없애더니 결국은 2020년도죠. 2020년도에는 거의 다 없앴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다 없앴고 그때 뭘 없앴냐면 2020년 7월에 아파트 임대주택도 못해. 예. 4년짜리도 다 없애버리고 다 안 돼.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임대주택이 이제 시장에 아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민간 등록 임대를 다시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아파트에 매입 임대주택을 해라. 그리고 8년도 아니고 지금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임대주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22년 12월 21일 날 이제 13 경제정책 방향이랑 맞춰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 번 말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거 자체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신가요? 호흡이 너무 길어서. 10년이 너무 길어서. 네. 결론부터 말하면 10년은 임대주택을 할 수가 없는 게 10년 동안에 못 파니까 10년 동안 임대주택을 주구장창 좋은 목적에 선의했지만 뭐 그럼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취득세 깎아주고 보유세 깎아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취득세 중과도 완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부담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양도소득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뭐 큰 혜택이 있으니까 임대주택 돌리면 좋지 않냐. 근데 부동산은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사이클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근데 10년 지났는데 가격이 하필이면 막 떨어질 때야. 네, 그러면 잠깐만 내가 그걸 예측을 아예 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그러면 그냥 비쌀 때 일반 세금 낼 거 내고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귀찮게 내가 이거 막 임대주택에서 뭐 관리해야 되고 뭐 맨날 신고해야 되고 그런 그렇죠. 거 없이 5%의 율도 지켜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이 발생할 때 내는 건데 가격 떨어지면 세금이 어디서 그런 것도 없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보도자료에는 10년 하면은 이제 뭐 수도권 6억 원, 그 다음에 비수도권 3억 원 이상일 때 혜택을 이하일 때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에는 수도권 6억 원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서울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그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15년을 하면 수도권은 9억 원, 뭐 비수도권 6억 원이라고 했는데 15년이면 사실 상속 대비하셔야지. 네, 이 임대주택의 컨트롤 자체가 너무 불가능한. 그럼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8년 장기 임대주택도 시장 참여자분들은 8년은 조금 긴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10년, 15년의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아예 그 상담 어떤 그 자산가분들 상담하실 때는 고려 대상이 아예 들어가 있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 형태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냥 임대로 좀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17년 예를 들어 18년도 그때 임대주택을 돌렸다고 생각을 해보면 8년을 그러면 18년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초에. 그러면 19, 20, 21, 22, 23, 24, 25, 26. 26년도에 이후에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이클을 아시는 분이거나 지금 이제 지나가 버린 역사긴 하지만 내가 돈이 급해서 21년도에 팔았으면 아주 호경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22년 초까지가 거의 뭐 상투라고 할 정도니까. 정점이었죠. 그 정점에 만약에 내가 팔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못 팔 가격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은 5%를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혜택이 지금 나오더라도 과연 이게 여론에선 좋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이 정책에 대해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역전세난이 펼쳐졌는데 아니 역전세난 펼쳐져서 임대인이 임차인 그 전세금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에 걔들한테 지금 혜택을 주겠다고? 라는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또 싹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가 않죠. 근데 항상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을 때도 안 좋고 나쁠 때도 안 좋아요. 시선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그렇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전세제도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임차인의 DSR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사실 갭 투자라는 거가 과도했을 때 문제가 커지는 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선이 지금 곱지 않기 때문에 이거 혜택은 저는 사실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 부분도 퀘스천 마크고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 혜택 혹은 뭐 완화책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 괜히 꺼냈다가 욕만 먹어. 지금 괜히 임대인 여론 안 좋아. 정부도 부담이 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한들 세무사님이 보실 때는 정말 자산가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어떤 임대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만큼 매력적으로 나올 거냐 그것도 아니시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에는 4년짜리로 나오면은 할 것 같아요. 4년은 사이클이 그래도 뭐 계약갱신 청구가 한 번 돌리고 따감딱 맞으니까 4년의 임대주택에 좀 혜택을 좀 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4년의 임대주택 때 지금 말했던 모든 혜택의 100%를 주란 얘기가 아니라 4년을 하게 되면 50%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선택안이 두 가지면 본인의 사이클에 맞춰서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데 10년이란 긴 호흡만 무조건 하나를 강요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사장되는 그런 뭐랄까 제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장되는 제도가 돼버릴 확률도 높고 작은 혜택을 주고 짧게 선택을 하게 하든지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긴 시간 임대를 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